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박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48, 작은아들 민수는 45입니다. 두 아들 모두 좋은 직장에 다니며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고 있지요. 큰아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작은아들 민수는 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37의 나이에 드디어 짝을 만난 것이니까요. 그것도 아주 괜찮은 아가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윤지혜. 당시 35살의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명동에 있는 한식당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좋은 곳을 예약했지요. 미래의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니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민수가 지혜 씨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가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더니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날 식사 내내 지혜 씨는 정말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음식을 권하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며 공손하게 받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며 적절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제가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어머님께서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를 꼭 먹어보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지혜 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인재라는 것,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언니가 한 명 있다는 것, 무엇보다 민수를 정말 아낀다는 게 눈빛에서 보였어요. 헤어질 때 지혜 씨가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뵙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후 몇 달 동안 지혜 씨는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민수와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과일이나 한과, 건강식품 같은 것을 빠짐없이 들고 왔지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라며 건네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더니 다음 주에 찾아올 때 허리에 좋다는 약초를 사왔더군요. 어머님, 이거 꾸준히 드시면 허리에 도움이 된대요. 제가 한의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라고 하면서요. 그런 세심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날이 다가오자 지혜 씨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설날에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전 부치는 것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시키세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기특했어요. 설날 당일 지혜 씨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하며 하나하나 여쭤보고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정성스럽게 하더군요. 차례를 지낼 때는 제일 앞에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말이에요. 큰 며느리 은영이가 아이고 지혜 씨 아직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지혜 씨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죠 라며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가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혜 씨가 옆에서 도왔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하더니 열심히 설거지를 하더군요. 제가 아이고 지혜야 피곤할 텐데 그만하고 민수랑 가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어머님께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저렇게 착한 아이를 만나다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말이야. 지혜 씨 참 괜찮은 아이야라고 했지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지혜 씨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단을 준비할 때도 예물을 맞출 때도 식장을 정할 때도 항상 어머님 생각이 어떠세요? 하고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요즘은 신부 쪽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니? 하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뜻을 따르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예단을 전달하러 갔을 때도 지혜 씨 어머니가 우리 딸이 좋은 시댁을 만났네요라며 기뻐하셨어요. 저도 아닙니다. 저희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라고 답했지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신부 대기실에 지혜 씨를 보러 갔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정말 어머님의 딸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배워서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혜, 너무 예쁘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지혜 씨를 꼭 안아줬어요. 결혼식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들도 많이 왔고 모두들 아름다운 신부를 칭찬했어요. 패백을 올릴 때 지혜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통 방식대로 네 번의 절을 깁고 천천히 올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지혜 씨는 변함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민수와 함께 저희 집에 들렀고 올 때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주면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의 추석도 함께 보냈습니다. 지혜 씨는 아침 일찍 와서 송편을 빚는 것을 도왔어요. 큰 며느리 은영이와 함께 앉아서 송편을 빚는데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지혜 씨 손재주 좋은데? 그런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명절을 준비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모두 착하고 아들들도 잘 살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지혜 씨는 제가 바랐던 이상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겉모습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혜 씨가 보여준 그 완벽한 모습이 사실은 결혼 전까지만 유지되는 가면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미묘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지혜 씨가 직접 받아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가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지금 지혜가 샤워 중이에요. 엄마, 지혜 지금 회사 야근이에요. 어머니, 지혜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지혜 씨는 없다는 거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예의 바른 지혜 씨가 시어머니 전화를 피할 리 없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지혜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회의 중일 시간이었고 지혜 씨한테 직접 전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큰 며느리 은영이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는데 그날 제가 병원에 가야 해서 민수네 집 열쇠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택배가 올 예정이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지 않더군요.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5번이나 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지혜 씨는 그날 재택근무하는 날이라고 민수가 말했거든요.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나중에 민수한테 물어봤더니 집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화했어? 미안, 지혜가 화상회의 중이었나 봐라고 말했지만 제 전화는 화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또 걸었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혜 씨가 제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시어머니한테 그럴 리 없다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이니? 저기 엄마, 지혜가 그러는데. 민수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지혜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뭘 부담스럽게 했는지. 명절 때도 지혜 씨 힘들까봐 일부러 일을 적게 시켰고 평소에도 간섭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말이에요. 그게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신다고. 자주? 내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데? 생각해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잘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반찬 필요한 거 없니? 이런 안부 인사였어요. 가끔 김장김치 담갔는데 갖다 줄까? 여기 과일이 맛있던데 사다 줄까? 이런 말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아니라 엄마. 지혜 말로는 엄마가 전화하실 때마다 뭔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해. 대답? 내가 무슨 대답을 강요했니? 강요한 건 아니고 그냥 지혜가 느끼기에 그렇대. 그리고 민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혜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지혜가 우리 며느리잖니.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게 왜 부담이 돼?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지혜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전화 오면 신경 쓰인대요. 그럼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가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 씨를 혹시 너무 간섭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지혜 씨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큰 며느리 은영이한테는 편하게 은영아, 이거 해줘. 은영아, 저거 좀 갖다 줘 하며 편하게 대하는데 지혜 씨한테는 항상 지혜야, 괜찮으면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지혜야, 시간 되면 이것 좀 해줄 수 있니? 하며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영이한테는 은영아, 저기 상 좀 옮겨줘. 은영아, 설거지 좀 해줘 하며 편하게 시켰지만 지혜 씨한테는 지혜야, 피곤할 텐데 그냥 앉아 있어. 내가 할게 하며 일부러 일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부담스럽다니.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은 걸까요? 며칠 후 큰 며느리 은영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영아, 내가 혹시 지혜한테 뭘 잘못한 것 같니? 어머님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지혜가 내가 부담스럽대. 네. 왜요? 은영이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전화를 너무 자주 한대. 그래서 지혜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민수한테만 하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게 왜 부담이에요? 은영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어머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지혜 씨한테 정말 잘해주셨는걸요. 오히려 저한테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하시잖아요. 은영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지혜 씨한테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뭐 할 말이 있으면 민수한테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지혜한테 이거 좀 전해줘. 민수야, 지혜 몸은 좀 괜찮니?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니까 지혜 씨가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대하더군요. 한 달에 한 번쯤 민수와 함께 집에 왔을 때면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하셨어요? 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싸주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며 받았고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남한테 하듯이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해 가을, 지혜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 지혜가 임신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우리 민수, 손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지혜 씨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지혜 몸은 괜찮니? 입덧은 안심하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내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까? 입덧할 때 미역국 먹으면 좋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수가 말리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혜 씨가 미리 민수한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오시려고 하시면 괜찮다고 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혜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전화도 일부러 자주 안 하고 민수한테만 가끔 지혜 몸은 좀 어떠니? 하고 물어봤어요. 가끔 지혜 씨가 민수와 함께 집에 왔을 때 배가 불러온 모습을 보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지혜야, 몸 괜찮니? 힘든 거 없니?
하고 물어보면 네, 어머님.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벽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같은, 가까워지려고 하면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사고 아기 옷을 준비하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큰 며느리 은영이가 출산했을 때는 제가 병원에서부터 모든 걸 챙겼거든요. 당연히 지혜 씨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혜 산후조리원 가기로 했어요. 산후조리원? 왜? 엄마가 집에서 봐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혜가 산후조리원에서 쉬고 싶대요. 전문적으로 관리받고 싶다고.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가야 하나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거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혜가 편한 대로 해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이름은 서윤. 민수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의 딸. 제 손녀.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민수가 말렸습니다. 엄마, 지혜가 아직 좀 힘들대요. 산후조리원 가서 안정되면 그때 오세요. 그래도 병원에는 가야지. 며느리 낳은 거 축하도 하고. 엄마, 지혜가 부담스럽대요. 산후조리원에서 천천히 보시면 안 돼요? 또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산한 며느리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니.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산후조리원에는 일주일 후에 갔습니다. 민수가 정한 날짜에 맞춰서요. 남편과 함께 갔는데 지혜 씨 부모님도 와 계시더라군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지혜 씨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 손녀 보러 왔지요. 서윤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피부, 꼬물거리는 손. 제가 안아보려고 하니까 지혜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아직 약해서요. 나중에 좀 크면 그때 많이 안아주세요. 제 손에 들려지기도 전에 지혜 씨가 다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옆에서 지혜 씨 어머니는 서윤이를 자유롭게 안고 볼에 뽀뽀도 하는데 저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도 느꼈지? 우리가 뭐 남인 것처럼 대하더라. 그렇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지혜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산후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 게 우리 시대 상식이니까요. 민수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미역국 끓여왔어. 지혜 어디 있니? 안으로 들어가니 지혜 씨가 소파에 앉아서 서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정중한 말투였지만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차 갖다 드릴게요 하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산후에 쉬어야지. 내가 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 씨는 제가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라는 듯이 차를 내와서 건네주고는 다시 서윤이를 안으러 갔어요. 서윤이 좀 안아봐도 될까? 어머님, 지금 막 잠들었어요. 깨우면 안 돼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윤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차만 마셨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갔지만 항상 비슷했습니다. 지혜 씨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거리를 뒀어요. 제가 서윤이를 안으려고 하면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요. 아직 어려서요 하며 막았습니다. 반면에 지혜 씨는 친정에 자주 갔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정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온다고 민수가 말하더군요. 친정 어머니는 서윤이를 마음껏 안고 함께 사진도 찍고 외할머니라고 부르게 할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똑같은 손녀인데 외할머니는 마음껏 안을 수 있고 친할머니인 저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다니.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올해는 서윤이의 첫 명절이니 더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네와 민수네가 올 걸 생각하며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특히 서윤이를 위해 작은 한복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입는 예쁜 분홍색 한복이었어요. 그런데 추석 이틀 전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저희 집에서 쉬려고 해요. 뭐라고? 추석을 집에서 쉬겠다고? 네. 지혜가 서윤이 데리고 나가기 힘들대요. 서윤이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너희 집으로 갈까?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요. 저희끼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수야, 추석이 뭔데 가족들이 따로따로 보내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 있으면 힘들어해요. 서윤이도 낯가림 시작했고요. 낯가림. 생후 5개월짜리가 할머니를 봐야 낯가림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낯설겠지요. 그럼 형이랑 형수는 온다는데 너희만 안 온다는 거니? 죄송해요, 엄마. 지혜가 정말 힘들어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않는다니. 그것도 며느리가 힘들다는 이유로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황당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안 온다고? 지혜 씨가 힘들대요. 힘들면 우리가 가면 되잖아. 그것도 싫대요. 조용히 쉬고 싶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남인가? 추석 당일 아침 준호네 식구들만 왔습니다. 큰 며느리 은영이가 부엌에서 도우며 말했어요. 어머님, 민수네는 정말 안 와요? 응. 지혜가 힘들다고 하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은영이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상 위에 민수네 가족 몫으로 놓인 빈 그릇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명절인데 식구가 다 모이지 않으니 뭔가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오후에 지혜 씨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희는 집에서 조용히 쉴게요. 건강하세요. 참 예의 바른 문자였어요. 하지만 읽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는 하면서 정작 명절에는 오지 않다니. 나중에 큰아들 준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민수 말 들어봤니? 지혜 씨가 정말 힘들어서 못 온 거니? 글쎄요, 엄마. 제가 들어보니까 지혜 씨 친정에는 자주 간다던데요. 뭐? 부산까지 차로 4시간 걸리는데도 한 달에 2번은 간대요. 우리 집은 차로 30분인데 못 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혜 씨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의무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친정은 편하게 드나들면서 시댁은 피한다. 친정 어머니는 외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면서 저는 할머니도 제대로 못 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그게 맞나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남편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그 후로 명절은 계속 그런 시기였습니다. 추석, 설날, 명절만 되면 민수네는 빠졌어요. 항상 핑계는 똑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어려서요. 지혜가 피곤해요. 조용히 쉬고 싶대요.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니 이게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기 싫은 거였습니다. 한 번은 명절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어제 잘 쉬었니? 네, 엄마. 뭐 했니?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지혜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친정 부모님이 왔다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지혜 씨는 전혀 힘들지 않았던 거잖아요. 단지 우리를 만나기 싫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혜 씨의 부담스럽다는 말은 사실 만나기 싫다는 뜻이었다는 거리요. 힘들다는 말은 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고요.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혜 씨에게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저 피하고 싶은 의무적인 관계일 뿐이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서윤이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손녀의 첫 생일. 할머니로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윤이 돌복을 맞추러 한복집에 갔어요. 제일 예쁜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에 노란색 조끼를 골랐습니다. 할머니가 손녀 돌복해줬다고 한복 안에 작은 카드도 넣어달라고 했어요. 금반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돌에 금을 선물하는 게 전통이잖아요. 작은 금반지에 서윤이라고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잔치에 쓸 돌상 장식도 몇 가지 샀습니다. 예쁜 꽃 장식과 서윤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액자 같은 것들이요. 민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서윤이 돌잔치 준비 어떻게 되어가니? 아, 엄마.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호텔? 그럼 돌상은? 호텔에서 다 준비해 준대요. 그래도 할머니가 뭔가 준비해야지. 내가 음식이라도 좀 만들어 갈까? 아니에요, 엄마. 호텔 뷔페로 다 되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뭔가 섭섭했습니다. 큰손주 준서 돌잔치 때는 제가 떡도 만들고 음식도 준비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집에서 작게 했지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엄마가 서윤이 한복이랑 금반지는 준비했어. 네, 감사합니다. 민수의 대답이 무덤덤했습니다. 감사하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대답 같았어요. 드디어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강남에 있는 호텔로 갔어요. 잔치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지혜 씨 친정 식구들이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혜 씨가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서윤이는? 안에서 옷 갈아입히고 있어요. 저도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지혜 씨 어머니가 우리가 도와줄게요. 사모님은 밖에서 편히 앉아 계세요 하며 말렸습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하객들이 앉는 뒤쪽 구석 자리에 제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일 앞자리, 돌상 바로 옆에는 지혜 씨 부모님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지혜 씨 언니네 가족, 친정 친척들 이름표가 줄지어 있었고요. 우리 쪽은 어떻게 됐냐고요? 뒤쪽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큰아들 준호네 식구, 그리고 몇몇 친척들. 마치 우리가 주인공 가족이 아니라 일반 하객인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인데. 그러게요. 하지만 이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와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서윤이를 소개했어요. 귀여운 서윤이의 돌을 축하하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외할머니께서 서윤이와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외할머니라고요? 지혜 씨 어머니가 서윤이를 안고 입장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손녀를 안고 싶었는데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상 앞에 서윤이를 앉혔어요. 그런데 서윤이 양옆에는 지혜 씨 부모님이 앉았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가 서윤이 손을 잡아 이것저것 만지게 하고 사진도 연신 찍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너무 뒤쪽이라 앞으로 나가려면 많은 사람을 지나쳐야 했고 무엇보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혜 씨 어머니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윤이 아나운서 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제 손녀인데 왜 저는 이렇게 멀리서만 봐야 하는 걸까요? 돌잡이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뷔페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이 일어나 음식을 담으러 갔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지혜 씨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음식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서윤이 예쁘죠? 응, 예쁘다.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지혜 씨는 금방 다른 손님들에게로 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함께 찍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혜 씨가 저한테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가족끼리 먼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하고 따로 찍을게요. 저희 가족이라고요? 그럼 저희는 뭡니까? 서윤이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인데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래, 알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수네 가족 3명이 찍었어요. 그 다음은 지혜 씨 부모님과 함께, 그 다음은 지혜 씨 언니네 가족과 함께, 그 다음은 지혜 씨 친정 친척들 전부와 함께. 한참 후에야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친가 어른들과 함께라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요. 친가 어른들. 마치 우리가 멀리 사는 먼 친척처럼 들렸어요. 사진을 찍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에는 웃음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 저도요. 우리가 뭐 남인가? 친손녀 돌잔치에서 완전히 들러리였잖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제가 준비한 한복과 금반지는 지혜 씨가 감사합니다 하며 받아갔지만 서윤이가 입었는지 끼웠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민수가 보내준 사진을 봤어요. 서윤이는 제가 준비한 한복이 아닌 다른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혜 씨 쪽에서 준비한 것 같았어요.
제가 준비한 한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 속 서윤이 손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이름까지 새겨 넣은 금반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어차피 지혜 씨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서윤이에게도 저는 진짜 할머니가 아니니까. 외할머니는 환한 조명 아래서 손녀를 안고 사진을 찍지만 친할머니인 저는 어두운 구석에서 멀리 바라만 봐야 하는 것. 이게 제 위치인가 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민순의 소식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가끔 전화하면 받았지만 예전처럼 서윤이는 잘 크니? 지혜는 요즘 어떠니?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은영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어머님, 그 정도면 정말 심한 거예요. 돌잔치에서 친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지혜 씨가 너무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니?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돼요. 지혜 씨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 씨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게 분명했어요. 아니, 이미 그래왔으니까요. 돌잔치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네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도 오지 않고 평소에도 연락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대신 큰아들 준호네와 더 가까워졌어요. 큰손주 준서와 손녀 지민이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영이는 자주 들러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고 명절이나 주말이면 꼭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대답 좀 해봐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흔들어 봤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들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아버지가 쓰러졌어. 지금 119 불렀는데. 네.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 다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회의 중인가? 운전 중인가? 급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옮겼어요. 저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민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드디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혜야, 급해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야. 민수한테 빨리 연락해줘. 아, 네. 지혜 씨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곤란해하는 목소리 같았거든요. 민수 지금 회의 중이야? 아, 그게
그때 전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가 손으로 수화기를 가렸지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또, 제발 좀. 뭐라고요? 또, 제발 좀. 무슨 뜻인가요? 지혜야,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민수한테 바로 연락할게요. 그래, 빨리 좀 부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또 제발 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남편을 데려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후에 큰아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지금 검사 중이야. 민수는요? 연락이 안 돼서 지혜한테 전화했어. 그로부터 30분쯤 지나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검사 중이야. 지혜는? 서윤이 봐야 돼서 못 왔어요. 서윤이를 봐야 한다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요? 오전 10시. 서윤이는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인데 뭘 봐야 한다는 거죠? 서윤이 어린이집 안 보냈어? 오늘 쉬는 날이래요. 어린이집이 쉬는 날이라고 해도 시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맞나요? 서윤이는 지혜 씨 어머니나 친구한테 잠깐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 걱정부터 해야 하니까요. 1시간쯤 후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저희가 아들들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쓰러진 거라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하루 정도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그래. 다행이다. 남편을 병실로 옮기고 저는 옆에 앉아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가고 민수가 남았어요. 엄마, 제가 저녁 때 다시 올게요. 지금은 회사 가봐야 해서. 그래, 가봐라. 민수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침에 지혜 씨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또 제발 좀.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맥상 저를 향한 말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연락했다는 투입. 제발 좀 그만 연락하라는 투입.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그건가요? 아이고, 어머님 놀라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이런 말은 왜 안 나오는 거죠? 저녁 때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지혜 씨는 역시 없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지혜한테 아침에 전화했을 때 말이야. 네. 지혜가 뭐라고 하던?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별말 안 했는데요. 정말? 네. 민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70년을 키웠는데 모를까요? 민수는 거짓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혜가 뭐라고 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들으셨구나. 뭐라고 한 거니? 지혜가 어머님이 자주 연락하신다고, 조금 부담스럽다고, 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 가는데도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아버지 응급실 가는 게 급하지 않으면 뭐가 급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어요. 지혜한테 전해. 앞으로는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나가봐라. 엄마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으니까. 민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바랐던 며느리와의 관계인가요? 이렇게까지 서운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혜 씨에게 뭘 기대하지 않겠다고. 어차피 우리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니까. 급한 일도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남편이 퇴원하고 2달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저는 민수네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응, 괜찮아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큰아들네와는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은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이것저것 챙겨줬고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왔어요. 준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주말이면 할머니, 나 할머니네 갈래? 하며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왜? 저기, 엄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일까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서윤이 말인데요. 서윤이가 왜? 다음 달부터 지혜가 복직을 해야 하거든요. 복직? 지혜 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래, 그런데 서윤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밀려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한대요.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서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윤이를 봐달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이를 봐달라고요? 민수야, 지금 뭐라고 했니? 서윤이를 봐주실 수 있냐고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엄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지혜 어머니는 아직 일하시고 저희도 방법이 없어서요. 지혜 씨 어머니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한가한 할머니니까 괜찮다는 건가요? 민수야. 네, 엄마. 지혜는 지금 엄마한테 직접 연락 안 하지? 그게 지혜가 스스로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보고 물어보라고 시킨 거지.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었어요. 민수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네. 지혜가 그렇게 엄마한테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 아버지 쓰러져서 응급실 갈 때는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으면서 애 봐달라는 건 급한 일이야? 엄마, 그건 지혜가 정말 곤란하면 지혜 어머니한테 부탁하지. 왜 엄마한테 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직 직장 다니셔서 안 되고 베이비시터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아, 그래서 엄마한테 오는 거구나. 엄마는 공짜니까. 엄마는 한가한 할머니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평소에는 부담스럽다고 선을 긋더니 도움 필요하면 가족이야?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안 돼. 엄마. 엄마는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파출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민수가 전화했어요. 서윤이 봐달래요. 그래. 그럼 봐줘야지. 안 돼요. 왜? 손녀잖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았던 것, 돌잔치 때 뒤쪽 자리에 앉혔던 것,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 날 지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직접 전화를 하다니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혜 씨, 이제 와서 철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늦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어린이집 대기도 밀렸고, 육아휴직도 더 이상 못 내요. 그건 지혜 씨네 가족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지혜 씨가 계속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혜 씨, 그동안 우리가 부담스럽다면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어 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 그리고 시아버지가 응급실 가는 것도 급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 봐달라는 건 급한 일이고요. 지혜 씨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늦었어요. 그때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혜 씨한테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혜가 정말 힘들어해요. 민수야,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엄마, 그래도 서윤이는 엄마 손녀잖아요. 손녀를 방패로 쓰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서윤이가 내 손녀인 건 맞아. 하지만 평소에는 할머니 노릇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 와서 손녀 타령하지 마. 엄마, 민수야, 너도 이제 아버지잖니. 내 가족 문제는 내가 해결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주일쯤 지나서 큰며느리 은영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손녀인데. 어머님, 손녀는 핑계예요. 지혜 씨는 처음부터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쓰려고 한 거예요. 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 씨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이 아닌 의무적인 관계로만 봤던 거예요. 어머님, 한번 넘어가시면 평생 그렇게 이용당하세요. 지금 선을 그으셔야 해요. 며칠 후 민수가 서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이제 두 돌이 다 되어서 걸음도 잘 걷고 할머니하고 저를 불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서윤이를 안아줬어요. 보드라운 머리카락, 따뜻한 체온. 제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서윤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 엄마는 손녀 보는 거 좋아하니까. 하지만 육아는 도와줄 수 없어. 엄마, 이건 지혜 씨와의 문제야. 서윤이하고는 별개야.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윤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한테서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민수네 어떻게 됐대요? 응? 장모님이 조기 퇴직하셨대요. 서윤이 봐주시려고. 결국 지혜 씨 어머니가 해결해 주신 거네요. 지혜 씨한테는 친정 어머니가 있으니까 상관없겠지요. 처음부터 저희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 잘 됐네. 속이 쓰렸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네와는 정말 최소한의 연락만 하며 지냈어요. 명절에도 따로 보냈고 저희도 굳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막내 아들도 자주 못 보고 손녀도 보기 힘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내가 가면 싫어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군가의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대신 큰아들네 준호네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영이는 일주일에 2번은 들렀어요. 명절 때도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왔고 제가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딸이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은영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진짜 딸처럼 대해주는 큰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주말이면 할머니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밥도 먹어요. 손녀 지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 관계는 이런 거구나.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갔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다녔는데 이제야 둘이서 여행을 즐기게 됐습니다. 여보, 이렇게 다니니까 좋네요. 그러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2번씩 등산 모임에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당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하게 된 거예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친구 정숙이 언니가 말했어요. 명자야,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뭔가 편해 보여.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 문제 해결됐어? 아니요, 해결된 건 아니고.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 네. 더 이상 며느리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숙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안 하잖아. 우리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어요. 민수가 가끔 전화해서 엄마 건강하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그냥 응, 잘 지내고 있어 하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서윤이는 잘 크니? 지혜는 괜찮니?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가끔 서윤이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새 돌이 넘었을 손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말은 잘하게 됐을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서윤이한테는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준서와 지민이의 할머니로 충분해.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응, 왜? 엄마,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번 만나주실 수 없으세요?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참았어요. 민수야, 서윤이 보고 싶으면 데리고 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하지만 그거랑 육아 도와주는 건 별개야. 엄마, 육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데리고 와. 며칠 후 민수가 서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혜 씨는 없었어요. 서윤이는 많이 자랐더군요. 말도 제법 하고 할머니하고 똑똑하게 불렀습니다. 서윤아, 할머니야. 기억나니? 응, 할머니.
서윤이를 안아줬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손녀를 안는다는 건 역시 특별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사랑하지만 지혜 씨와의 관계는 별개였으니까요. 민수야, 서윤이 자주 데리고 와. 할머니가 보고 싶어? 네, 엄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해.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쯤 서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혜 씨는 단 한 번도 함께 오지 않았어요. 아마 여전히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손녀를 사랑하면 됐으니까요. 서윤이가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큰 며느리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민수네하고는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가끔 서윤이는 보고. 지혜 씨는요? 안 와. 아직도 불편한가 봐. 에이, 언제까지 그럴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아. 네, 어머님. 너는 참 고마운 며느리야. 엄마가 정말 복 받은 거 알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제 친정 엄마도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제 유일한 엄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든 가을이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뭐를? 민수네한테 그렇게 선을 그은 거요. 아니, 전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잘했다고 생각해.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서윤이는 좀 미안하지만요. 서윤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면 돼. 그걸로 충분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손녀를 사랑하면 됐어요. 억지로 며느리의 환심을 사면서까지 할머니 노릇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요즘 주변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시는 분들, 손주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 분들, 필요할 때만 연락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드려요. 어머님들,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중이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맞춰주는 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제가 지혜 씨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혼 전부터 예의 바르게 대했고 결혼 후에도 배려했어요. 명절 때도 일을 안 시키려고 했고 전화도 자주 안 하려고 조심했죠. 하지만 지혜 씨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죠. 전화하지 마라, 명절에 오지 마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기댈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좋을 때만 가족이고 힘들 때는 남인 그런 관계는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큰아들네와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가 전화해서 엄마 지혜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고 말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진짜 반성했다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했어요. 필요할 때만 사과하는 건 반성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한 거니까요. 어쩌면 언젠가 지혜 씨가 정말 진심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관계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거예요. 말로만 어머님 감사해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둘째, 손주를 방패로 쓰는 건 비겁한 거예요.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러냐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할머니를 사랑한다면 평소에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했어요. 필요할 때만 할머니를 찾는 건 손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셋째,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위축되어 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넷째,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세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에요. 다섯째,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요. 며느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잘해주면 감사하게 받고 안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섯째, 남은 인생을 위해 사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귀한 시간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일곱째, 자신의 선택에 당당하세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본인이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저는 이제 70살입니다. 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누구 눈치 보면서 불행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혜 씨와 거리를 둔 것, 육아를 도와주지 않은 것, 모두 제가 내린 결정이고 저는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상처받고 서운해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를 너무 완벽하게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치 보면서 사시지 마세요. 서로 편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한쪽이 너무 조심하면 관계가 이상해져요. 마지막으로 제 아들 민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지혜 씨와 엄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만 하려고 하지 마. 내 아내를 선택한 건 너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도 내 책임이야. 엄마는 더 이상 지혜 씨한테 기대하지 않아. 그게 너한테도 지혜 씨한테도 엄마한테도 편한 거야.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자. 그냥 서로 편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나아. 서윤이는 엄마가 사랑해. 손녀니까. 하지만 그거랑 지혜 씨와의 관계는 별개야.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 부부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거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며느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세상은 변했지만 가족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저는 오늘도 큰손주 준서가 할머니, 나 할머니네 갈래 하고 전화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손녀 지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달려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 은영이가 어머님,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하고 연락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 저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민수와 지혜 씨, 서윤이도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가족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어쩌면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지혜 씨가 정말 변할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저는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갈 거예요.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있어요. 저녁에는 준호네가 저녁 먹으러 온대요. 은영이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온대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부디 행복하세요. 우리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